비트코인은 전기를 얼마나 쓸까? 이 질문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단골 질문이죠. 근데 오늘은 질문을 약간 다르게 해보려고요. 비트코인 채굴할 남는 전기 혹시 어디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요. 비트코인 채굴이랑 에너지 문제, 특히 전기의 금융화라는 개념,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주 흥미롭거든요. 아, 네, 그 개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오태민 작가님의 아이디어, 그리고 관련 연구들, 이걸 다룬 유튜브 모빅베어 채널 컨텐츠이고요. 네, 목표는 뭐 단순히 정보 나열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논의가 에너지 활용 방식이나 금융 시스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큰 숙제잖아요. 한국전력 부채 문제. 그렇죠. 심각하죠. 이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작부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그 오태민 작가님이 예전에 직접 채굴기를 운용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 직접이요? 흔치 않은 경험인데요? 네. 망한 채굴업체 장비를 인수해서 사무실에 놓고 뭐 전기 승합까지 해가면서 돌려봤다고 하니까 열기랑 소음이 뭐 엄청났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한 경험이죠.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후에 한국전력에서 비트코인 관련 글을 써달라면 요청을 받으셨대요. 그때 쓴 글 제목이 일몰일가였다고 합니다. 아, 일물일가,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 네, 바로 그거요. 근데 이 글이 그냥 비트코인 투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훨씬 더 큰 그림을 제시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전기를 매개로 해서 전 세계 전기 요금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상당 부분, 거의 뭐 40% 가까이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소랑 채굴업자 사이에 뭐랄까 좀 투명하지 않은 거래, 심지어 부패까지 얽혀서요. 시장 원리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적으로 싸게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게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나 투명성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예를 들어 네이먼고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딱 터지니까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순식간에 15%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렇게 많이요? 네, 특정 지역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생기는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채굴을 확 금지해버린 게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더 건강하게 분산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 하면 전기 너무 많이 써. 에너지 낭비 아니야.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 비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좀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그냥 전기 먹는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에너지랑 연결된 가장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에너지랑 연결된 금융 시스템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진짜 친환경은 구호가 아니라 효율이거든요. 전기는 생산하면 바로 써야 하잖아요. 이걸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서 저장하고 옮기는 게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저장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낮에 남는 태양광 전기를 밤에 쓰는 거. 이건 뭐 ESS 같은 기술로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여름에 막 남아도는 그 엄청난 전기를 겨울에 난방용으로 쓴다? 이건 기술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 시간 간격이 너무 크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필요할 가치를 지금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 이게 보험이나 파생상품 같은 금융 메커니즘이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이런 시간, 계절을 넘나드는 가치 저장 이전을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간접적으로 해왔다면 비트코인은 에너지 자체의 가치를 디지털 형태로 바로 저장하고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거죠. 에너지 가치를 직접요? 네.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보존하고 이전하는 매개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에너지를 금융상품처럼 다룬다니. 이건 진짜 혁신적인 생각인데요. 그럼 이 전기의 금융화라는 개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전기의 금융화는 오태민 작가님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모든 발전소가 비트코인을 막 채굴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잉여 전기, 이것만 쓰는 겁니다. 남는 전기만요? 네.
전력 수요가 낮아서 전기가 남아돌 때는 채굴기를 돌리고요. 반대로 전력 수요가 막 치솟는 피크 타임에는 채굴기 가동을 바로 딱 멈추는 거죠. 자동으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뭐 정부가 강제로 해라 마라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요금 이 가격 신호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된다는 점이요. 가격에 따라서 채굴을 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 가격이 엄청 쌀 때, 즉 전기가 남아돌 때는 채굴에서 얻는 수익이 전기요금보다 크니까 채굴기를 돌리는 게 이득이죠. 네. 근데 반대로 전기 가격이 확 오르면 채굴 계속하는 것보다 전기 안 쓰고 아끼는 게 더 이득이니까 채굴기는 멈추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화된 분산 시스템인 거죠. 결과적으로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이처럼 버려지는 에너지를 쓰고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모델, 이게 바로 오태민 작가님이 처음 제시했던 전기의 금융화 개념의 핵심입니다. 남는 전기로만, 그리고 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된다. 와, 발상은 진짜 기발한데요. 근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뭐 연구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질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실제로 이 개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만한 논문 두 편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보는 연구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을 버려지는 자원, 그러니까 머니타이제이션 도구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흥미롭게도 첫 번째 논문은 오태민 작가님이 직접 소개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논문이기도 해요. 오,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논문부터 자세히 보죠. 전력망 안정화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채굴이라 어떤 내용인가요? 이 연구의 핵심은요, 비트코인 채굴이 더 이상 그냥 전기만 잡아먹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좌초 에너지,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거나 송전망 문제로 못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전력망 안정성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 비트코인 채굴 시설이 전력망에서 야, 전기 좀 그만 써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소비를 중단하거나 다시 써 하면 바로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요? 네, 거의 초단위로 응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 변화에 엄청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전력망 운영자 입장에서는 제어 가능한 부하 자원, 즉 필요할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일반 공장 같은 데는 멈추거나 다시 돌리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은 거의 바로 된다는 거네요. 이건 전력망 안정화에 진짜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22년 겨울에 미국 텍사스주에 엄청난 한파가 왔었잖아요. 아, 네. 뉴스에서 봤어요. 난리 났었죠? 네. 난방 수요가 폭증해서 대규모 정전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력 소비를 무려 91.5%나 줄였어요. 91.5%요? 와, 네, 구체적으로는 한 1530메가와트 쓰던 걸 130메가와트까지 줄였고요. 추가로 75메가와트 예비 전력까지 확보해서 제공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채굴업계의 대응 덕분에 텍사스 전력망이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안정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이 사례는 비트코인 채굴이 비판받는 그 에너지 소비 측면 말고 오히려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경우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해결사 역할을 했다니 진짜 의외인데요. 혹시 뭐 다른 긍정적인 효과 같은 건 없나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뽑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플레어 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제성이 낮아서 파이프라인으로 옮기기 어렵거나 처리 시설 없으면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불기둥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성분인 메탄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나가서 엄청난 온실가스 효과를 내요. 그런데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이 플레어 가스를 그냥 안 태우고 현장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로 채굴을 한다고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플레어 가스를 활용하면 그냥 태우는 것보다 메탄 배출량을 확 줄여서 연간 한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오, 그리고 또 바람 안 불거나 해지면 발전량 뚝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 있잖아요. 특히 전기 너무 많이 생산될 때 이걸 바로 써줄 때가 부족하다는 문제 해결에도 비트코인 채굴이 아주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남는 전기를 바로바로 흡수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위치 제약이 적은 대규모 산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전력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2030년까지 전력 수요 반응 능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전기 소비를 조절하는 능력을 지금의 10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10배나요? 네. 특히 미국처럼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목표를 가진 나라에서는 전력 공급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 채굴 같은 유연한 부하 자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비판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사례들이 아직 일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 자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채굴을 자원화, 머네타이제이션의 도구로 본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두 번째 논문도 첫 번째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해요.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소비나 환경 문제로 비판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 자원을 경제적 가치로 바꾸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죠. 네. 핵심 주장은 비트코인 채굴이 단순히 그냥 암호화폐 얻는 걸 넘어서 잉여 전력, 안 쓰는 유휴 에너지, 폐기물 취급받던 가스 같은 걸 돈으로 만드는 강력한 자원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높이고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심지어 지역사회랑 협력해서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해요. 이 논문에서도 실제 사례들을 분석했나요? 네, 무려 22개나 되는 전 세계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깊이 분석했어요. 엑소모빌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큰 에너지 회사부터 러시아의 가스프롬 네프트, 그리고 스탠다드 비트코인, 웨스펜 에너지,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 사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22개나요? 네. 연구진은 이 사례들을 크게 자원화, 전력망 안정화 기여, 지속 가능한 채굴 기술 개발, 지역사회 통합,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는데 특히 자원화 사례들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엑소모빌은 북미 유전에서 나오는 팔거나 옮기기 어려운 잉여 천연가스를 써서 현장에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고요. 네. 코노코필립스는 역시 북미 유전에 남는 가스를 다른 데 팔지 않고 직접 채굴에 쓰거나 아니면 채굴 전문 회사에 팔아서 돈을 벌었죠. 러시아 가스프롬 네프트는 시베리아 유전지대에서 버려지던 엄청난 양의 연소가스를 써서 이동식 채굴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어요. 이동식으로요? 네. 또 스탠다드 비트코인 같은 회사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외딴 지역 가스전에서 나오는 그냥 버려지던 가스를 써서 채굴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웨스펜 에너지라는 곳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잡아서 전기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지 가스로요? 와.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은 좀 더 특이한데 옛날 석탄 캐던 곳에 남은 폐석탄 폐기물 있잖아요. 그걸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서 채굴하면서 동시에 그 폐광 부지를 다시 복원하는 환경 개선 사업까지 같이 해요. 와, 환경보건까지. 심지어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작은 태양광 발전소에 남는 전기를 재활용해서 채굴하는 까바니 같은 소규모 혁신 사례도 있었고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버려지는 자원들이 쓰이고 있네요. 단순 채굴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사례들이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는 걸 넘어서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폐열 재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망 부하를 분산시키고 심지어 폐광 지역 복구나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여러 겹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즉, 비트코인 채굴이 폐기물을 돈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도구일 것만 아니라
환경보호, 경제적 수익 창출, 관련 기술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현실, 특히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까 오태민 작가님이 오래전부터 한국전력이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꾸준히 제기해 오신 걸로 알아요. 근데 한국 현실은 참 복잡하죠. 2024년 말 기준으로 한전 누적 부채가 205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어휴, 205조. 정말 엄청난 액수죠. 그렇죠. 근데 전기요금 올리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는 공기업인 한전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오태민 작가님 아이디어를 좀 실증적으로 검토한 국내 연구 논문이 최근에 나왔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아, 국내 상황에 맞는 연구가 드디어 나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이 연구의 초점은 의외로 큰 발전소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발전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전국 가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나오는 전기요. 아, 가정용 태양광이요? 네, 우선 집에서 쓰고 남는 전기는 순미터링이라고 해서 쓴 만큼 요금에서 빼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상계하고도 남는 진짜 말 그대로 잉여 전력은 지금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해요. 예. 이 연구팀은 바로 이 버려지는 가정용 태양광 잉여 전력을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 본 겁니다. 그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연구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데이터는 믿을만 한가요? 네, 꽤 구체적인 데이터를 썼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치 전국 월별 그리고 지역별 실제 가정 태양광 잉여 전력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네. 여기에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일일 가격, 전체 네트워크 연산 능력인 해시레이트 변화 추이 같은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데이터도 결합했고요. 네. 전력 보낼 때 손실되는 비율, 한전 공식 통계 3.59%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했어요. 꽤 꼼꼼하게 했네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 잉여 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 비트코인 채굴기 ASIC 기준 평균 대수 약 3,565대, 최대 가능 대수 약 45,439대까지 추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정 태양광의 그 남는 전기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딱 한 해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요. 오직 전국 가정 태양광 설비에서 나와서 순미터링하고도 남아서 버려지는 잉여 전력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순이익이 무려 3,7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3,796억 원이요. 가정용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만 모아서요. 네, 이게 평균 운영 가능 채굴기 대수를 적용한 좀 보수적인 추정치예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한 수치인가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고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엄청 큽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 작은 잉여 전력만으로도 이 정도 경제적 가치가 나온다면 원자력 발전소 밤에 남는 전기나 수력, 풍력 발전소에서 비정기적으로 남는 전기 같은 대규모 발전원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까지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그 잠재적인 경제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잠재력은 진짜 엄청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벽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법적인 문제겠죠. 지금 전기사업법상 한전이 전기 파는 사업 외에 비트코인 채굴 같은 새로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규모 채굴 시설 만들려면 장비 사야죠. 열시키는 냉각 시스템 만들어야죠. 전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 깔아야죠.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많이 들 거고요. 지역마다 잉여 전력 나오는 양이나 패턴, 기존 전력망 상태가 다 다르니까 각 지역에 맞게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제입니다. 네,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관련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전이 직접 안 하고 민간 기업에 맡기는 모델 같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랑 합의가 꼭 먼저 있어야 할 겁니다.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실제로 나오는 잉여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채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 수익 잠재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은 의미가 크네요. 오태민 작가님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 남는 전기로 부가가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데이터랑 분석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 논의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전 부채 좀 줄여보자는 걸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 활용 전략이나 디지털 자산 확보 전략으로까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최고를 그냥 전기 먹는 하마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특히 쓸데없는 잉여 에너지나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폐기 에너지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버려지던 자원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주고 자원화, 환경 부담도 줄이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까지 만들 수 있는 여러 얼굴을 가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한국 연구 사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나 가능성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국내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즉 에너지의 시간,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내용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존의 생각, 특히 에너지 낭비라는 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시에 에너지 문제와 한전 부채라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에 대해서 비록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복잡한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꽤 혁신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죠. 기술, 에너지, 금융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가격을 가지면서 에너지의 시간, 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가치 저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즉, 에너지의 인터넷이라는 비유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비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비판이나 옹호, 그 너머에 있는 실체와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가능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비트코인 채굴을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익화하고 전력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과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전 부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 이거 참 인상적이었죠. 네,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제도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기술적, 경제적, 법적 문제가 다 해결돼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잉여 에너지라고 해도 이걸 써서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걸 평가해야 할까요?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흥미롭지만 또 논쟁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형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빅베어였습니다.